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며 글로벌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난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틀 가까이 꼬박 걸려서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간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버선발로 환대를 했거든요. 행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4년 5개월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평양으로부터 2,3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고요. 아마 러시아 역사상 그리고 북한 역사상 역대급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행간이 있죠. 네, 어떤 행간이 있다고 첫 번째는 하셨습니까? 2019년 4월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극동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유축된 상태에서 일종의 뭐 갑을 관계에 있다면 의뢰 모습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푸틴 대통령은 갑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들이 역전됐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극한의 제재와 그런 고립 상황 때문에 상황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더 좀 아쉬운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좀 북한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접근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조금 아쉬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좀 고립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일단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만나진 않잖아요. 뭔가를 이제 주고받아 쓸 건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만한 게 무엇인가를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점치고 있거든요. 포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것들을 좀 북한이 러시아에게 준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그리고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러시아에서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첨단 무기도 많이 사용이 되고 물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지상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의 사용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에 최대 포병 탄약입니다. 152mm 포병 탄약을 한 5만 발 가까이. 5만 발이요. 뭐 지금은 그 정도는 못 쓰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평균 5만 발을 쓰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155mm 서방 탄약 약 한 5천 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발이면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엄청난 양이고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이렇게 좀 조사에 따르면 실제 러시아가 하루에 5만 발을 쓰고 있는데 반대로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포병 탄약이 하루에 2만 발 정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과거에 비축했던 양을 지금 이제 전쟁에서 쓴 전시물자를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한 달에 2만 발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이런 생산할 수 있는 방산 국영 기업도 실제 현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 달의 능력이 14,000발, 이제 미국도 이걸 연말까지 가면 25,000발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뭐 포병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좀 절실을 한데 북한은 사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무기 체계를 다 받아서 그대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왔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무기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군사용으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쓰는 152mm 포병 탄약을 그대로 러시아의 뭐 자주포입니다. 엠스타
S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발사를 네. 하면 나간다는 겁니다. 아, 나가긴 한다. 예, 네. 나갈 수 네. 있는 거죠. 네. 불발탄은 이제 둘째 문제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운용성이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은 지상으로, 물론 해상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전시 물자들, 전략 물자들을 북한은 러시아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것이 어떤 서방의 제재나 이런 것들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열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위성 사진은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확실한 어떤 물증을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은 매력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운송 수단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잘 맞는 네. 포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맞기 네, 때문에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은 굉장히 북한의 손을 내미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노동자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노동 인력인데요. 네. 러시아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 군사작전 지역, 우크라이나 영토죠, 법적으로 그 지역에 거의 한 30만 명 정도를 상시 유지를 해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징집돼서 간 거죠. 젊은 청년들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0만 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병력을 동원시켜서 보충을 해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고 또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러시아 군 당국이 작년 9월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러시아 표현으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대조국 전쟁 이후에 80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이제 동원 대상 30만 명을 징집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잠재적 동원 대상인데 네. 총동원을 발령을 하면 완전히 이제 러시아 전체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만 예. 치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산업들도 이끌어갈 또 일하는 노동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내죠. 그게 의용군을 이제 계약직 의용군을 이렇게 수용은 하는 부분인데 네. 결론적으로 부분 동원을 통해서 30만 명 정도를 동원을 시키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 기준에 따르면 2,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네. 의용군은 또 최소 3, 40만 명을 이렇게 러시아군이 계약을 하고 네. 이것에 더해서 개전 이후에 동원이나 이런 걸 피해서 2, 30만 명의 청장년층들이 뭐 중앙아시아 국가나 인접 국가로 또 다 이렇게 나간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따지면 러시아의 청장년층 한참 일해야 될 네. 청장년층의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산업 그 공간으로부터 지금 증발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메꿀 거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서방의 제재 효과,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도 실제 산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이죠. 안 그래도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도 지금 부족한 네, 상황이다라는 분석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네. 노동력을 이렇게 일종의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대략 한 3만 명 정도를 극동 지역에 네. 이렇게 북한의 노동 인력을 활용을 했는데 러시아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요. 또 그들의 북한 노동자는 또 엄청나게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인력 부족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극동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뭐 전쟁 나기 이전에 나름대로 러시아는 북한 노동 인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고 이렇게 산업 인력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증발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 인력이 너무 절실한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랑 하고 난 이후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싸울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네. 일할 수는 있다. 북한 저도 노동자들이. 좀 그렇게 행간을 네. 읽고 있는데요. 네. 그들이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네. 삽을 들고 일은 할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도 하면서 동시에 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마리우폴 이런 지역은 벌써 상당 부분 재건 사업이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에 대한 재건 사업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100만 명 이상 산업 인력이 지금 러시아 청장년층들이 증발됐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북한 노동력 활용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 과거에 이제 경제 개발에 한창 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광부들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와서 국가 경제가 좀 살아나고 간호사들도 나가고 이런 인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로 도움이죠. 나간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어오니까 또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게 또 맞습니다. 국가에 기속되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럼 북한 입장에 나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 노동인력 송출 문제, 파견 문제가 비단 러시아에게도 이익이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줘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북핵 미사일 고도화에도 네.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북한 노동인력에 관해서도 저는 일정한 합의가 있었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면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플러스 그럼 돈을 번 것을 일단 무기를 만드는데 쓰려고 해도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위성이요. 러시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만난 장소도 또 관련 장소였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돈도 있고 기술 지원도 받으면 북한의 지금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그렇죠. 있겠네요. 금상첨화죠. 네. 돈도 받고 기술도 받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꽃놀이패를 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러들인 건 네. 러시아도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달, 8월달에 군사정찰위성 1호, 2호를 다 쏘아 올렸지만 뭐 엔진 문제가 핵심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담블리 이후에 이거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걸 꼭 집어서 바스토친 우주기로 불러들여서 러시아의 완제품들, 뭐 앙가라, 그다음에 소유스2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좀 저는 감격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굉장히 이거를 욕심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도와줄지, 예를 들면 완제품을 러시아가 그냥 다 해서 이름만 뭐 이렇게 만리경 이렇게 써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한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우주 기술 협력을 했고 그런 성과로 나로호가 그리고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됐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공동 연구, 공동 개발.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 압축적으로 또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우주 분야에서의 어떤 성장과 기술 자립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술을 지원한다는 게 평소 때는 그냥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그냥 주기는 사실 아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공동 개발하고 어느 정도는 보안을 지키는 상황에서 같이 뭐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걸 좀 급속도로 기술을 빨리 주고 보완되는 상황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뭐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것들을 후속 조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국민적 공감도 필요하고 또 합의도 필요하고 또 뭐 초당적인 그런 의회에서 뭐 비준 절차 다양한 이런 결정 과정들이 있는데 북한 러시아는 일사천리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는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합의 사항들을 최고 존엄에서 이렇게 합의된 내용들을 정말 가열차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푸틴 대통령이 공약한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입니다. 결국 그의 발걸음이 러시아에 대한 관점이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될 텐데요. 바스토치니 우주기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깜사모르스크다 아무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항공 우주력입니다. 수호이기, 그 다음에 미그기 이런 전투기를 생산하는 곳에 가서 최신의 전투기를 다 받고 수호이 35 시험 비행을 다 관찰하면서 아주 환호성을 질렀죠. 이것이 끝나고 나서 크네비치 군 공항에 와서 뭐 수호이기라든지 TU 계열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네. 운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인데 그것을 다 받고 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극동 지역에 위치한 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와서 뭐 샤파시니코프 호위함이라든지 SLBM 원자력 잠수함들까지 다 시찰을 했습니다. 이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방력 5대 발전 과업과 거의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한다, 15,000km 이상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ICBM의 명중률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해상, 수중 그리고 지상에서의 ICBM 고도화시키는 것, 핵잠수함, SLBM 네. 이것들을 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에 그 현장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이런 기술들을 네. 군사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러시아도 그것에 이렇게 호응을 해서 그렇게 다 현장 시찰들을 네. 맞춰준 거죠. 이 전쟁이란 특수성을 배경으로 두 양국 간의 이제 정상,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상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쨌든 주고 받은 네. 계약, 위험한 거래가 거래가 성사가 좀, 됐다라고 거래가 볼수 지금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선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은요. 중국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북중러 삼각연대 이야기가 한창 나오다가 중국이 살며시 좀 발을 빼는 네. 분위기인가 관망하는 분위기인가 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약간 거리두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네. 타당할 것 같고요. 네. 북러 정상회의 지금에서 외교부 대변인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묻는 다양한 여러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간의 문제이다. 북중러의 프레임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완전 발을 뺐네요. 네,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러의 어떤 밀착 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가 그만큼 저는 복잡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겠죠.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통합 문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방과 경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 5% 이상 뭐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쉽게 달성이 어렵다라고 네.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서방도 또 중국을 뭐 배척을 한다거나 뭐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이렇게 손절시키는 이런 게 어렵죠. 아니고 네. 그냥 디리스킹 해 나가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협력할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서방과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을 포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냥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서방과 손을 놓을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좀 빠르게 전개시키기도 하고 변수가 되고 있기도 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서방 언론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러시아에 좀 불리한 쪽으로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뭐 좀 전쟁을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크게 변화 없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시작했던 네. 6월 4일 그 당시와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전선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먼저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를 하고요. 다만 어려움은 있으나 우크라이나도 일부 의미 있는 진전들은 네. 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 계속 반격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에서 그 모습들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러시아군이 워낙 사실상 지난 7월 이후부터는 이 전쟁을 방어 작전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시켜놓고 네. 오랜 시간 동안에 방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의 기동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 전차 장갑차가 또 기동을 하려면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의 방어 역량들을 사전에 좀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위협이 제거가 되어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기갑 및 기계화 이 부대들이 좀 잘 진출이 되어서 네. 그래서 러시아 방어 지역에 돌파구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이름으로써 반격 작전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정면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물론 전시 상황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네. 드론 기업을 통폐합시켜서 국가가 이제 드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단일 체계를 확립을 함으로써 네. 단시간 내에 이제 드론을 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드론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한 17개에서 20개 중대를 드론군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그 드론 한 개 중대는 아마 정찰 소대라든지 뭐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정면 돌파보다는 일종의 이제 드론을 활용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본토 뭐 중심 지역에 대한 공격 그리고 크림 지역에 있는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라든지 네. 또 크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이죠. 그런 교량을 파괴한다든지 네. 이런 좀 전략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제 공중전에 우크라이나는 힘을 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기 지원을 네. 계속해서 이제 서방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F-16과 같은 이런 이제 항공 우주력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전차가 와도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대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네. 이것은 반쪽 옷을 입고 전쟁 지금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은 공중 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최소한 F-16이 최소한 100기 정도 그 정도 돼야 이제 나름대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뭐 제공 작전의 효과입니다. 공중 대등 정도가 되어서 네. 이제 반격 작전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차가 기동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래서 일부 바흐무트 지역을 회복하는 정도,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로보티네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런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방어전으로 이게 전세를 네.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버티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러시아는 확실하게 네. 개전 초기에 좀 헛발질이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전선을 과감하게 축소를 했고요. 그 이제 전선을 축소하면서 이 지역을 또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휘 통제 체계의 어떤 효과성을 이렇게 좀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네. 방어 작전을 위한 완벽하진 않겠지만 준비로 전환을 했던 시간이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어떤 이런 방어 태세를 공략하는데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그 창의 입장이고 러시아는 방패 그렇죠.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 창은 공격을 계속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계속 손실이 그렇죠. 더 많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방패도 물론 네. 손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경제를 조금 힘들게 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전쟁 목표는 뭐 탈나치와 비무장화인데 이제 그 안에서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미 뭐 40% 이상이 훼손이 됐고요. 뭐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심지어 에너지 시설과 같은 이런 사회 인프라들이 상당 부분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나중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네. 재건하는 데 상당한 시간, 상당한 재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고요.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경제가 거의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미 GDP가 30% 이상 후퇴했고 그마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네. 그린다는 추세, 예측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과 좀 결부를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는데 그만큼의 또 포탄이 필요한 상황이니 러시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북한에서 노동자를 좀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또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미국 합참 의장이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윈터 이즈 커밍. 그래서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더 좀 전쟁이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장 기간 45일 정도가 전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 한 달 안에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이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위한 남아있는 시간이 뭐 45일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은 11월 초부터 이제 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동계로 네. 들어가죠. 그래서 네. 겨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 러시아나 공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쌍방 간의 어떤 뭐 작전 템포가 급격하게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큰 전선의 변화 없이 미세한 변화는 있겠으나 네. 이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기상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도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니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남아 있는 네. 올해 마지막 반격을 위한 시간은 4, 50일 정도다. 이렇게 반격을 위한 시간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전쟁의 결말은 한국 전쟁식 결말이다.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휴전이 되는 결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한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때 한국 전쟁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 우울합니다. 네. 한국 전쟁은 DMZ를 기준으로 시작했던 곳에서 끝이 났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은 시작했던 곳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좀 밀렸다. 네, 상당 네. 부분 영토, 그러니까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 지역을 포함해서 최소한 18%에서 19%의 영토를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과 동등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국 전쟁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쟁이 종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전망은 결국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종의 휴전선이 그어지고 네. 그것이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휴전으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측들입니다. 네, 그 시점은 또 미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과 또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네. 않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지만 또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네.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도 동시에 가지고 네.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참일 때 네. 이제 우리 코리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유라시아 어떤 평화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어떤 재건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의 연대에 지원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공약이었고요. 실질적인 이제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국토부 장관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함한 몇 개 이제 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진행될 뭐 프로젝트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네. 뭐 키우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보리스필 그 공항 국제공항을 현대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 고속철도를 네. 철로를 깔고 뭐 나중에 이제 실제 열차까지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에 대한 원칙은 네.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